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직배립이 금지됩니다.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관내 쓰레기 소각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시 역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보지를 정하지 못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천학산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명노 광주시 의원과 함께 광주 쓰레기 소각장 갈등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가 두 번째로 무산됐습니다. 신청 후보지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광주시의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시설 관련 진행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영상으로 이 소각장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원장님, 먼저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왜 필요한 상황인 건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021년 7월 이제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확정해서 공포했는데요. 정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에서 재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 직매립 금지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기 힘든 현실에서 나온 이제 대책이고, 특히 이제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예,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아까 이제 앞서서 2번 무산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시간도 지금 촉박하고 2030년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결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유라 하면 단적으로 그 부지 선정이 불발됐던 그 2차의 공모까지였죠. 저도 역시 지난주 상임위 때 같은 질문을 기후환경국에게 했습니다. 그때 기후환경국의 답변으로는 제가 질의를 할 때 적정 부지가 없어서였는가 아니면 주민 반발 때문이었는가 선정을 하지 못한 게, 그때 답변으로는 아무래도 회의석상이다 보니까 주민 반발 때문이라고 하진 못했을 것이고 적정 부지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적정 부지가 없었는가 또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명분이 환경영향평가상으로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1, 2등급의 지역이었다던가 아니면 송전탑을 이설할 때 그 이설하는 그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보다 그냥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게 나았다던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쩌면 이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주민들께 홍보하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광주시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이미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당초 광주시 폐기물로 만든 SRF를 쓰기로 했던 나주의 SRF 열병합 발전소가 5년여 동안 가동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매립장 수명이 대폭 단축이 됐고 결국에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재 광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하루 매립장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이 한 하루에 520톤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고형 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로 한 60% 312톤을 연료로 만들어서 현재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재물 한 40% 정도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나주로 보낼 수 있는 기간도 2031년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광주에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이거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나주로 보냈던 이 쓰레기 같은 경우도 2031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시설들을 만들고 부지 선정하고 짓고 또 시범 가동하고 이런 기간들을 총 따져보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2016년도에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됐고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추진 중인 소각장 부지 선정이 이미 2차례 불발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2차례 불발 과정에 대한 상황들을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그 광주시가 이제 그 자원해수시설 관련된 설치 계획을 세우고 그 설치 계획에 맞춰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 이제 공모 과정 중에 아마 핵심이 설치에 맞는 부지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지 규모가 6만 6천 제곱미터로 정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인들 같은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등록등의 거주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1차 때 한 6군데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에 이제 충족이 돼서 이제 무산이 됐고, 다음에 이제 2차 때 7곳이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곳 중에서 이제 3곳이 우선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심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3군데 중에 금방 우리 이명훈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한 곳은 송장탑 문제, 한 곳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 문제, 또 한 곳은 충족은 됐지만 주민 동의 과정에서 일부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곳을 한 세대로 이제 했던 문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3곳 다 모두 이제 부적격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뭐 기피 시설로 널리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반겨서 할 주민들은 없겠습니다만, 뭐 시에서도 만약에 이제 지어진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한 개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분들의 인식에 이게 뭐 불편한 시설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최근 불발된 2차 공모에 후보지 3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게 해석상의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있었고, 주민들이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님비 현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일인데요.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께서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하셨는지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3곳 모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건강이 또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셋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이었습니다. 그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이라면은 먼저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득을 잘 못했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각장은 지하화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주민 편의 시설들이 약 600억 가량으로 지금 제공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득을 잘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모자가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법인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의 50%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당장 주민들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공모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걸 그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신청을 하는 것에 우리가 왜 동의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종합해서 주민 소통 부족이었다, 의견 수렴 부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덧붙여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예. 그 주민 동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물 시설 촉진법 17조에 보면 이제 간접 영향권을 이제 이 300m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0m 바깥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죠. 그래서 300m 바깥쪽에 계신 분들의 상당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은 이 사업이 가진 그 부담 또 아니면 이제 그 기저에 있는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이나 설명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두 분이 공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아까 반대한 이유로 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환경오염이나 또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악취 문제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소각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나와서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우려일까요? 아니면 좀 해소될 수 있는 우려일까요? 우선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건강권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동의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뭐 이제 전국에 지금 들어서는 시설들을 보면요, 그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설계가 돼 있고 실제로 그 설계에 의해서 조성된 소각장들이 배출량도 훨씬 낮은 수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가까이 있는 지금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2년 가까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전혀 없고 처음에 제기했던 악취 문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제 소각장의 개념이 아니고 현재의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 해소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그 시설을 통해서 자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건 그 정도만큼 안전한 시설로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다른 이제 그 개선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소각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수 극복이 된 상태의 것들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이제 그 뭐 소통에 대한 부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일단 자치구도 있지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딱 그대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만 5천 평방미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계면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50%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공모에서 불발이 된 원인인 그린벨트에 걸려 있다던가 아니면 송전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따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입지 공모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지금 공모를 한 서류를 보면요.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은 자치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돼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내건 상태에서 1, 2차 공모에 시민들은 이것만 보고 공모를 했을 것이고 시에서는 다른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걸 불발을 시켰다면 애초에 시에서 먼저 이런 조건들이 전부 다 부합하는 위치를 파악한 뒤에 이런 곳들은 신청을 해주십시오. 혹은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여기에 부합하는 곳만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바꿨어야 1, 2차 공모가 유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주시에서 내건 조건에 충족을 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지원지가 다 부결이 된 것은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좀 상세한 설명이나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예. 강기정 광주시장이 방금 이제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답을 했습니다. 소각장 부지 선정은 기본적으로 자유 공모,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자유 공모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 해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해 6월자 기사로 지난해 말에 광주에서는 이미 적정할 수 있는 부지를 임의로 6곳을 후보지를 확보해둔 상태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디가 가능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후환경국에서 2차 불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가 만약에 불발되면 3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시 주도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시만이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26년까지 먼저 만들어야 됐던 서울에서 구사한 방식이고 순천에서도 지금 구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적정 조건 부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 파악하고 공모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명확히 여기에 대해서는 불발된 데에 시가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유공모라서 지금 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은 자유공모지만 우리 광주 안에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게 열려있는 자유공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은 충분히 우리 시 나름대로 걸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광주시 후보지 공모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공모 과정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사전에 뭐 좀 조율이 됐다면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법 4조하고 14조에 보면요.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처음부터서 공모 시작할 때부터 자치구의 역할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간에 자치구의 역할을 주어줌으로써 지역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곳이 이제 뭐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지금 3차 공모 안에는 지금 현재 이제 자치구의 역할을 이제 같이 함께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선 그 동의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시가 접수 과정에서는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수 이후에 이제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애초에 처음에 1차 공모부터서 자치구의 참여를 좀 같이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의 이제 불만도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제 무산이 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공모를 한다고 하면서 자치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강기정 시장이 그 계획을 발표하는데 5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모두 배석을 한 상태에서 했었죠. 자치구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각 자치구마다 사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광주시에서 광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자치구가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빠진 거에 대한 불만을 그 당시 굉장히 이제 토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공모에서는 자치구의 역할이 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지역들을 공모에 내놓은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시는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소각장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다가는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600억 원 이야기도 있고 특별지원금 이야기도 있고 매년 뭐 20억 원 정도의 주민지원기금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아마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 이제 공사비의 20%인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의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문화나 체육, 여가 시설을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특별 지원금으로 한 500억,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원 지원금으로 매년 한 20억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자치구에는 아마 그래서 이런 600억 플러스 500억, 그래서 1,100억 정도,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 3차 예. 공모 방식 지금 이제 쭉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자치구마다 이제 이걸 유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편의시설, 특별지원금, 주민지원기금 이제 이렇게 지원 규모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됐던 거를 폐기물관리법 5조에 나오는 광역처리에 대한 규정대로 광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 우리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치구에는 그만큼의 지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면 이상의 지역들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린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자치구들에서는 그 소각시설을 분담해준 자치구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 방안을 선정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같이 토론을 하고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이 지원 규모 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당연히 뭐 지원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이제 추가로 그 최근에 이제 제주도 사례가 있는데요. 제주도 동쪽에 한 140톤 규모의 이제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이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실은 특별 지원금을 통해서 뭐 청년 주유소를 만들어서 그 수익금이 그 지역에 뭐 환원되도록 만든다든지 장학 사업 등.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지역의 어떤 생활의 보장, 수익의 보장을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아마 주민들이 지금 건강권과 생활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의원님, 자치구가 이렇게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지 선정 또 입지 분석,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광주시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될 텐데요. 자치구에서 무조건 이렇게 뭐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제 시에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요. 예. 자, 이제 이러면 자치구별로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 좀 열심히 하려고, 어디는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디는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동네마다, 지역마다 반발의 수위에 따라서 자치구의 입장도 변할 것 같고, 2년 뒤에 또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더 큰 민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자, 먼저 근본적으로는 지금 구사하고자 하는 방식, 3차 공모의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일찍 시작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1, 2차가 불발될 때도 이 방식을 구사했다면 일단 불발이 안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쩔 수 없이 광주에는 5개 구가 있지만 구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면적도 다르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다릅니다. 그렇다 보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광산구라던가 아니면 북구와 서구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선정 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구에서 우리가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정되지 않은 그런 자치구에도 부담을 주기보다는 실제 광주가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분석한 만큼 그 자치구에서도 그 분석한 부지들을 선정하는 데, 그 공모하는 데에 거들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이걸 자치구의 부담으로만 주면 안 되고 구청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가 끝까지 견인하고 이 일은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선정이 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각 자치구에서 발생한 쓰레기인데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만큼 입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의 자치구들도 뭔가 책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위원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자치구의 이제 부담은 당연히 뭐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자치구가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나머지 4개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뭐 줄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시민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좀 시켜서,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이후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생활의 방식을 바꿔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자치구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제 이걸 어떤 행정에 대한 부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부감 또 지역 내 갈등, 소각장 폐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낙인 이미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극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되는 것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갖는 대중이 갖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쉽게 개선되기는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주도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논의가 되고 답을 찾고 그래서 실제로 운영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례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도 좋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서 보는 곳이 이제 하남에 있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니온 파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소각 시설이 있었던 곳에 이제 새롭게 소각 시설을 만든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조성을 했고 이제 모든 시설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가서 보시면 이제 그 굴뚝도 전망대로 활용하니까 이게 소각 시설로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뭐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제 평택에 있는 에코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편의 시설이 지상에 모든 것이 있고 지하에 이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주도를 잠깐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140톤 규모에 관련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발전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동을 해가지고 전기 판매 수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비는 한 160억 정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서쪽에도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이제 서쪽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세 군데가 서로 아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수익 구조를 보고 아마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님도 아마 가서 보셨지만은 덴마크에 있는 아마게르 바게라고 하는 이 자원 해수 시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시설이. 집단 시설에 가까이 한 200m 가까이 있지만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스키장이나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아마 지어져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광주에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아마 전국에서 아마 가장 시민들한테 그 편한 시설로 아마 만들어질 거고, 특히 이제 광주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아마 감안해서 아마 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개해 주신 동안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덴마크의 시설이나 평택 또 하남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영상으로 이제 뭐 조감도 같은 것들이 좀 나왔는데 보시기에도 이게 혐오 시설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제주도의 사례는 이걸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행정적으로 얼마나 잘 풀어나가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긍정적이고 순기능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기피 시설이 아니라 기회 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이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지역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습니까? 지금 광주시에서는 어제자 기사와 그리고 오늘자의 발표로도 자치구에 그리고 공모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설명회를 직접이라도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역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최낙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들을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다녀온 바가 있었는데요. 평택에 있는 에코센터, 그 에코센터를 오선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오선플렉스 위에는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걸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그 기회가 얼마나 또 방대한지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홍보 또 얼마나 자세한 설득의 과정 또 인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7.23 국내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2.84%의 득표율로 2위 원희룡 후보보다는 3배 이상 더 표를 얻었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다 더해도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압승을 거두며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대표를 결정지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심과 변화를 강조했는데 경선 기간 동안 쌓인 당내 갈등 해소와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의 관계 정립, 190석 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뭐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네. 여전히 요양 중이기도 하고 요양, 내상이 심했던 모양이죠. 뭐 총선이 워낙 또 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으니까요. 네. 총선에서. 그리고 정치도 조금씩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나요? 뭐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예상을 잘 못하셨나요? 그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상당히 정확하다. 그 사실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표 그대로 네. 최종 득표율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전 선거만 해도 뭐 여론조사가 짚어내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 뭐뭐가 있다 뭐 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내 선거에서도 상당히 정확한 만큼 이런 득표율이 연결된 걸 그대로 보면 네. 앞으로의 어떤 선거 조사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또 높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논란에 나경원 의원 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여기에 그 기소 자체가 정당한 거냐 했더니 그 윤석열 총장 때 기소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당원들이 뭐 상당히 뭐랄까 분노 공분이 좀 있었다고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능지 처참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전혀 영향을 못 끼쳤네요. 어떻게? 그 사실 저는 네. 총선 이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 내에서는 전혀 생채기가 나지 않았던 상태라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높은 네. 득표율로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런 생채기, 데미지들이 누적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화합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이제 안으면서 출발하게 된 셈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공은 일단 당으로 조금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당에서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숙제를 안게 된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 잘 싸울 수 있는 당 대표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한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소위 말하는 뭐 배신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원해서 이 지지율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사안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역시나 특검이 되겠죠. 이 최상병 특검을 네. 제3자 방식으로 가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대안이었는데 근데 어제자 인터뷰를 봐도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당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결국 의원총회 등을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 지지가 있지 않다면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패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네. 그런 전망이 사실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노골적으로 반윤 선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반윤이 아니다, 배신자가 아니다 라면서 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신뢰관계, 소통 가능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번 전대에 개입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만약 이 결과를 한동훈 대표가 나의 승리다 라고 판단해서 네.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때 제기된 배신의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가 되면 그건 네.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도움은 안 되는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 하나 보내고 일주일 뒤부터 싸움 시작할 거다 이렇게 냉소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도 갈 길이 바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 해외 어떤 세일즈 외교 그리고 정상 외교에 매진하기에도 상당히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나 당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을 지금 격화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는데도 현역 의원들이 생각보다 그 캠프에 많이 가서 줄을 서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지지율이면 최소 50명 이상의 현역들이 줄을 서는 게 이전 전당대회에서의 관례인데 이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도 상당히 짧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당헌 당규 때문에요. 대선 나가려면 이제 1년 2개월 뒤에는 그만둬야 되니까 뭐 공천권도 없고 하다 보니 소위 말해 실권이 없다 보니 현역 의원들이 뭐 대놓고 나서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를 밀지도 않았지만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줄을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도 숙제가 지금 대통령실과 막 갈등을 격화시키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니라 현역들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마 우선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야 될 길이 되게 바쁘다. 각자 다른 숙제가 있기 때문에 당정 관계는 저는 어느 정도 교착 상태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처럼 진짜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덮어놓고 가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까요? 뭐 일단 한동훈 대표부터가 공적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사실 공적으로 소통하는 사이가 됐고 뭐 사적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다만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무너진 사적 관계가 당정 간의 어떤 공적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이제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졌던 검증 중 하나였고 이제 어쨌든 당대표가 되었으니 내가 사적 신뢰나 관계는 무너졌어도 공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 보여줄 입증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강조했다시피 양자가 지금 서로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들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그 김건희 여사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 조사 받은 거 관련해서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검찰 수사 방식을 정하는데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뭐 좀 삐걱대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발언의 전체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서 수사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어쨌든 검찰이 결과를 빨리 내야 한다. 이걸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된다라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요. 그 발언 하나만 놓고 뭐 갈등이 이제 심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분수령은 그런 발언이 아니라 이제 특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최상병 특검 제2요구 제2결에서는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은 벌써부터 한동훈 대표의 대안인 제3자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해라고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부드럽게 잘 접을 것인가. 저는 통과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당에서 지지도 못 받는다고 보고.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접기에는 뭐 명분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말한 당내 민주적 절차겠죠. 이게 국민의힘이 독재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한 사람의 의사대로 모든 게 다 일사천리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의총이라던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명분 있게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접고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을 수용하는가가 앞으로 당을 잘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당정 관계가 요동치고 또 민주당이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소용돌이가 될지의 분수령이라고 보고요. 정치인이 원칙과 소신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사사건건 나는 하나도 지지 않겠다라고 나서면 보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질 때는 또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하나도 안 지겠다라는 그 태도 때문에 사실은 애를 좀 먹고 이번에 득표율은 높았지만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됐거든요. 이 제3자 특검이라는 대안 본인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건 좋습니다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걸 잘 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정 관계에서도 분수령이고 당을 이끌어가는 당 대표로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데도 이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후퇴 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그런 거 보시는 전략적으로 잘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최고위원님은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제가 예상하기로 이 최상병 제3자 특검과 네. 한동훈 특검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민주당의 억지다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것도 제3자로 하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고 하면 네. 최상병 건은 받고 이거는 안 받을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제3자로 받고 하나는 절대 못 받겠다. 왜? 나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력을 갖기 힘들기 네. 때문에 이게 이미 이 한 몸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최상병 제3자 특검안도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원칙은 계속 천명하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네. 이 부드러운 후퇴 또는 명분 있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쌓아올린 어떤 이미지 같은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뭐 지지 이유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훼손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에 나온 이 높은 득표율이 네. 특검 통과시키려고 나온 득표율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잘 싸워라. 그러니까 법사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민주당을 잘 상대해라 라고 나온 득표율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런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하게 되면 하나쯤은 본인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 대표에게도 나쁜 네.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 수락 연설을 보면 변화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첫째,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최상병 특검을 본인이 말한 것도 있는데 진짜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뭐 질 건 지고 또 원칙을 고수할 건 고수하고 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 전망은 네. 최상병 특검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받는 순간 한동훈 특검도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인데 뭐 다른 해결책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이제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근데 어제 대표 수락 연설 보니까는 약간 대선 출정 선언처럼 보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네. 내년 9월에 당대표직을 그만둘 거라는 것은 아마 여의도에 있는 모두가 100%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담보할 수 없죠. 1년 2개월 동안 당대표직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네. 당연히 탄력이 붙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지층이 이렇게 몰아준 기대가 네. 실망으로 바뀌면 뭐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사례처럼 이낙연 전 대표도 당대표 될 때 공교롭게도 받았던 득표율이 60% 초반대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독보적인 주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지지율과 인기라는 게 한순간에 쪼그라들고 이재명 대표에게 밀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고 네. 또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또 이번에 낙마했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훌륭한 대선 주자 풀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뭐 지금 국면에서 대선 가도를 점치기는 아직 좀 이른 시기고 1년 2개월의 이 당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당연히 갈라진다고 봐야겠죠. 이낙연 대표처럼 꺾어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이나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낙연 대표도 네. 그렇게 꺾일 거라고는 꺾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저희가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대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분산 투자하면서 잠재적 대선 주자들 잠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같이 조명하면서 또 당대표 업무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대선 가도에는 탄력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뭐 댓글팀, 여론 대응팀이 있었다고 주장을 폭로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일단은 전당대회가 끝났고 네.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제가 잘하기를 바라고 축하하는 입장에서 네. 이 이야기를 막 더 길게 지금 국면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찾아낸 댓글 뭐 네. 어쩌고 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한 여론 조성은 결이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더 하기보다는 네. 신임 지도부가 당을 잘 운영하기를 일단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말 중에 네.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거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는 뭐 특검에 대해서도 그거 뭐 정치 공세고 그거 무슨 뭐 명분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양문석 의원이나 민주당이 제기한 댓글팀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더 뭐 지금 새 출범한 지도부에게 막 이 문제를 더 거론할 생각은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 그 수사기관을 압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협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협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까지 제 이름을 걸고 했던 이야기 중에 적어도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말의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뭐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 저와 대척점에 있는 분들, 이준석 의원 같은 분들도 증언해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뭐 한동훈 후보를 위한 뭐 댓글팀이든 뭐든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자발적으로 했든 뭐 조직이 있었든 그 한동훈 후보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고요. 한마디라도 더 하는 순간 또 다른 폭로가 되니까요. 다만 왜 그렇게 고소 많이 하는 분이 저를 고소하지 못하겠는가, 못하는가라는 부분으로 적어도 제 주장의 당위성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히 협조해야겠죠.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님 논리를 따라가면 최상병 특검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할 거다. 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재명 의원은 뭐 지금 초반이긴 한데 민주당 전대 90% 이상 지지율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민주정당에서 90% 이상의 지지율을 특정 후보가 받는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외신과도 교류를 하고 그리고 해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의석수로 따지면 제1당에서 대표 지지율이 90% 넘게 나왔다 그러면 아니 너네 민주주의 나라 맞냐라는 질문이 대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민주주의 측면에서 건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주식 투자에도 비유를 했는데 분산 투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에서 지금 올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재명이라는 카드가 남은 3년 임기 안에 3심에서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 유죄가 나와서 대선 못 나오게 되면 그 플랜 B가 전무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법원 3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켜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특검 등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시키는데 사활을 걸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오는 10월에 이재명 대표 유죄 1심에서 유죄가 나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민주당의 특검 시도나 여러 가지 정쟁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임기 단축이라는 목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서야겠죠. 근데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가령 60% 초반대가 나오면 압도적 승리고 90%가 나오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양보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90%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기쁜 지지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재명 1인 정당에 대해서 뭐 김대중의 색채도 노무현의 색채도 심지어는 문재인의 색채까지도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로 모시는 정당이 됐다. 그러면 이재명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주자들을 키우고 힘을 실어주는 게 민주당에게도 건강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가기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대선이나 이재명 대표의 3심 전에는 그냥 이 이재명 1인 정당 길로 쭉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